화폐의 구매력을 잃을수록 대체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커집니다. 거래소 고객들 중에 금액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의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 연령대가 60대다.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이 자산군 중에서도 변방이 아니고 이제 중심부로 완전히 들어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미국이 규제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드디어 2024년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남짓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크롱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2025년에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망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채널에서는 특별한 토크라운지 코너를 준비를 해서 국내에서 가장 저명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내년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게 될지 2025년 대전망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초대한 두 분의 게스트분은 그동안에 저희 채널에서 깊은 인사이트들을 가득가득 나눠주셨던 분들인데요. 첫 번째로 홍익희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홍익희 교수님은 거시경제와 지정학적인 어떤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연구 내용들을 다양한 저작물을 통해서 시장에 공개하시고 독자들을 찾아가셨는데요. 이번에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집필하셔가지고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독자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홍익희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게스트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훈종 대표님인데요. 백훈종 대표님은 비트코인의 내재적인 가치에 집중을 해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독자분들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많이 알려져 계시고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깊은 연구를 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자동 투자 서비스 기업인 스매시파이를 운영하시면서 또 비트코인의 투자의 관점에서 또 많은 투자자들을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데요. 백훈종 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된 질문들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역사적인 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크롱님들이 많이 또 떠올리시는 사건 중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그리고 이 트럼프의 당선에 의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두 분, 이 게스트분께도 이번 2024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과 그리고 이 이벤트들이 향후 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올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사건 어떤 걸로 꼽으셨나요? 우선은 4월에 있었던 4차 반감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존에 짜여져 있던 코드대로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죠. 반감기가 역시 예상했던 바대로 4차 반감기가 그대로 일어났구나.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4월 중에 일어났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왜 올라가냐 누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투명한 공급 스케줄 때문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투명하고 탈중앙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통화 공급 스케줄은,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그 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 반감기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토시 나카모토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가 채굴한 100만 개 남짓 되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터치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서 비트코인은 똑같이 반감기를 거쳐서 공급량이 반으로 줄었다. 3.125 비트코인 블록당, 이거로 줄었다는 게 일단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겠지만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주요한 메인 이벤트였고요.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게 이제 바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결국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공급량이 4년에 한 번씩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이 최대 발행량인 2,100만 개를 향해 가면서 그 반대편에 놓여있다고, 대척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법정화폐는 공급량을 뭐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무한대로 양의 확장을 하잖아요. 결국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로 어떤 대체 자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 화폐의 구매력을 잃을수록 대체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커집니다. 그거에 대체제가 없었죠.
뭐 있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금도 될 수 있고 주식도 될 수 있고 부동산 될 수 있고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더 투명한 공급 스케줄을 가진 무언가가 나오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드디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1차, 2차, 3차 반감기를 거쳐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전고점 가격이 69,000불이었어요. 2021년 11월. 그 다음에 15,000불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올해가 되자 비트코인 가격, 뭐 2023년부터긴 합니다만 2023년에 130% 올라주고 2024년 되자 또 올라주면서 드디어 69,000불 전고점을 뚫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10만 불까지 뚫었습니다. 이제는 뭐 10만 불 시대가 왔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가격 1억 간다라고 하는 책이 얼마 안 된 책이긴 한데 야, 그런 일이 발생할까라고 의심했던 분들의 그 의심이 와장창 깨졌고 이제는 달러 기준으로도 10만 불을 넘으면서 이러다가 10억도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전고점 돌파 10만 불 달성.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긴 한데 저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기업의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이 기업의 주가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20년 동안 횡보했습니다. 90% 이상 주가가 폭락한 뒤로 20년 동안 횡보했어요. 근데 이 기업이 한 거는 딱 하나, 비트코인 매수죠. 좀 약간 전략적으로 매수하긴 했습니다.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는 방식으로 어떤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의 재무적 전략 도입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의 주가가 20년 동안 기존 주가가 전고점을 뚫으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 이벤트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나도 한 20년 동안 기존 주가를 좀 살려보고 싶어. 20년 동안 기존 주가가 아니어도 한 5년만 기어도 저희 회사 주가가 살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 재무적 전략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역사적인 이벤트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끈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고 그래서 내년이 더 오히려 기대되는 겁니다. 2025년에는 어떤 기업이 나올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물망에 올랐다가 이 주주총회에서 거절당해서 수포로 돌아가긴 했지만 또 나온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상의 규모를 가진 상장사가 또 나온다. 이러면은 뭐 국가적인 채택, 뭐 대중의 채택 이것과 더불어서 엄청난 메인 이벤트가 될 거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앞서도 이제 매크로 관련된 요인들을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올해 비트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매크로 요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교수님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 거시경제 흐름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FOMC 열리고 나서 시장이 좀 시달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은 더 좋았습니다. 이게 더 좋았다는 게 시세 분출뿐만 아니라 거래량에 있어서도 주식시장을 최근에는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거래량이 나스닥의 거래량을 추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거래량보다 또 이제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횡보장이나 하락장에 가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이 자산군 중에서도 변방이 아니고 이제 중심부로 완전히 들어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과거에 비트코인은 금과 동행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인가서부터 디커플링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은 금값의 상승은 달러에 대한 불신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 근처에 오면 어김없이 선물 시장을 규제를 해가지고 개시정구금, 유지정구금 1년에 8번 올린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활용하는 레버리지 같은 걸 축소시켜가지고 굉장히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 정도만 한 게 아니라 현물 시장에도 뭐 몇백 톤씩 되는 금을 투하하는가 하면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2,000달러를 넘지 못하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마의 2,000달러 선이 깨졌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금이 온수당 한 2,700달러 이상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이 잘 알다시피 금, 은, 비트코인이에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러한 대체 자산에 미국의 규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맥혀들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됐다는 게 굉장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1971년 닉슨 쇼크 이전만 하더라도 1온수당 35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온수당 2,700달러가 됐다는 건 50년 사이에 달러의 가치의 99%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리 위기 이후에 달러 발행액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금값이나 이런 거는 한 10배 정도 오르는 게 정상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억눌러 놨던 게 이제는 미국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억누르기 힘든 상황으로 진입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미국이 규제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금 관련해서 또 교수님 말씀 주시는 거 듣고 좀 궁금증이 또 생겼는데 최근에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5년에서 8년 내에 금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추월할 가능성이 100%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금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이유가 브릭스가 금 매집을 아주 맹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제어를 못하는 게 최근에 브릭스 국가들이 금 수입을 늘림으로써 국내에만 억눌러서 이게 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이 그래프가 최근 브릭스 국가들의 금 수입하는 현상들이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4대 금관리 정책을 씁니다. 그러지 않아도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브릭스에서 이번에 금본위 디지털 화폐 계획이 나오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나름대로 이러한 꿍꿍이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선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에요. 그리고 2위가 러시아입니다. 호주하고 비슷한데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금 생산을 해서 이 광산업체들이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인민은행 산하에 있는 금 거래소만을 통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는 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금의 유통을.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금 수입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원칙적으로 자국 내로 들어온 금의 해외 수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상하이 금 선물 시세를 미국의 금 선물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시켜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해외에 팔면 더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중국이 지금 해오면서 뭔가 금에 관해서 이렇게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구나, 혹은 계획하고 있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브릭스의 금본위 디지털 화폐였어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시황이나 돌아가는 게 비트코인이나 금 쪽에 아주 우호적인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기대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 주셔서 더 잘 또 체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는 펀더멘탈 관련된 부분들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올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많이 좋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대표님 보셨을 때 기술적으로나 혹은 펀더멘탈적으로 변화들에서 어떤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 시장에 진입했던 2017년 무렵만 해도요, 이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하면은 연령대가 20대 또는 30대 이렇게 가장 많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근데 요즘은 비트코인 투자한다 그러면은 60대가 제일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얼마 전에 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통계를 발표를 했죠.
자기 거래소 고객들 중에 금액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의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 연령대가 60대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의 이 연령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대한 지평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단타를 추종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이 중장년층 분들이 장기적인 목적으로 매집하는 자산이 돼버렸다라는 게 제가 지금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만 이거는 발생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제 옆 나라 일본으로 가보면 일본은 대표적으로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아무래도 장기 저성장 국면을 겪다 보니까 장기 저금리 저성장을 겪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타파하기 위해서 본국에서 저리의 자산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해왔던 게 지난 수십 년간의 일본 경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도 들어갔어요. 비트코인 들어간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 가상자산 과세가 지금 일본에서는 시행 중인데 소득 구간에 따라서 15%에서 55%까지 높게 고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안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15%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기보다는 한 55%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대부분 자산가들입니다. 비트코인을 샀는데 고율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안 파는 사람들이 늘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렌딩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요.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맡기면 이자 준다는 거죠. 근데 거의 5%를 그 확정금리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자산이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보다는 거래소에 묶어놓고 이자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일본은. 이게 바로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많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중국으로 가보면 중국도 특이합니다. 중국은 요새 한 최근 5년간 경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저성장 국면에 빠지고 있죠. 디플레이션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세대 간을 아우르는 문제이긴 한데 특히 젊은 세대가 취업도 안 돼. 경기 저성장이야. 결혼도 잘 못해. 돈이 안 모이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 다 망해. 부동산은 뭐 쳐다보지도 못할 자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이 핀더더 같은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가 유행했는지 아세요? 금 콩가루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네, 금을 요만한 크기로, 콩만한 크기로 쪼개서 파는 요 병에 넣어서 팔아요. 그거를 몇백 불 단위로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젊은 세대의 남녀 간의 선물 중에 제일 인기 많은 선물 종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선물 받으면 그렇게 여자분들이 좋아한대요. 젊은 세대들이. 그거를 녹이는 거죠. 나중에 갖고 있어도 가격이 올라가고, 나중에 내가 뭐 금붙이를 이제 그 주얼리를 만들고 싶으면 녹여서 내가 원하는 목걸이나 팔찌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실용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막 올라가고, 이런 게 지금 중국 경제가 보여주는 한 단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트코인이 또 껴 들어오는 거죠.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은 원래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금지했던 나라인데 홍콩에 ETF를 열어주면서 살짝 문을 열어놨어요. 그거는 적어도 자산가들은 비트코인 사서 외국으로 빼나가지 마라. 홍콩 ETF에 차라리 가둬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당근을 주고, 그러면서 현지에서는 바이낸스 같은 그 역외 거래소 접속이 다 가능합니다. IP도 막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위챗이나 알리바바 같은 데서 P2P로 비트코인을 사서 그걸 그대로 바이낸스로 가져와서 거래가 다 가능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심지어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P2P로 비트코인 사요 하는 게 다 중국어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한중일 3국, 게다가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ETF 나왔고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진국들 위주로도 굉장히 많이 수요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찾아온 뉴 노멀 세대. 그 전까지는 2020년 코로나 발생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국면이었어요. 10년 동안 금리가 내려갔어요. 양적 완화, 기준금리 인하, 제로금리. 이 환경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찾아왔고 고금리, 고물가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투자 자산을 선택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수들의 플레이 장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되게 선별적인 자산만 올라가요. 근데 비트코인이 거기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은 그냥 젊은 세대가 나 한번
단기간에 수익 내가지고 졸업해보겠어. 약간 이런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시니어들이 뛰어들어서 장기적으로 매집하는 자산이 되었다. 이게 어떤 펀더멘털적인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말씀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선진국 위주 그런데 그거보다 더 흥미로운 부분들이 연령대로 봤을 때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국내 투자자들은 뭔가 젊은 층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는 세대는 60대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시작이 됐으니까 투자 관점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호황을 많이 누렸고 앞으로도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게 될 텐데 우선 1부에서는 2024년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올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배우거나 느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지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큰 수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비중이 이게 통계로 나온 건데 비트코인의 거래 비중이 5.5%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94.5%가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 역시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동성이 큰 대박을 노리는 알트코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 3월 달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었을 적에 이때는 우리 김치 프리미엄이 한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너도 나도 소외될까봐 덤비면서 비트코인을 삼으로써 해외보다도 10% 이상 돈을 주고서라도 샀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횡보장이 펼쳐지자 김치 프리미엄이 이 마이너스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횡보 내지 하락세로 들어들면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알트코인이 폭락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박을 꿈꿨던 알트코인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시장을 떠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그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비트코인까지 죄팔고 떠나면서 이제 마이너스까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정석 투자를 하자.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비중을 일단 50% 이상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알트코인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알트코인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변동성에 당연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투자 비중을 저는 사실은 그 패시브 펀드 전략이라고 그래서 그냥 도미넌스 비중대로 가져가자. 100이라는 투자금이 있으면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한 15, 나머지 25%를 기타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가져감으로써 일종의 기간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 하여튼 올해에 들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교훈 삼아서 배울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 사실 저도 주변에서 여쭤보는 분들이 아니 알트코인 이렇게 잘 가는데 왜 비트코인 사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조정장을 겪어보면은 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성 때문에 좀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데 결국 그 선택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은 치명적인 어떤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크롱님들도 그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도 알트코인 일단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알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마켓캡만 하더라도 2만 개가 넘는 알트코인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 2만 개 중에 어떤 게 오를지를 아는 거가 중요하겠죠. 알트코인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알트코인 투자는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적인 자산이 올라갑니다. 지금 어제였죠. 이 촬영 기준으로 어제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주식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빠지고 알트코인도 다 빠졌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기준금리는 예정대로 내렸지만 내년 기준금리가
3회였는 게 2회로 줄어들 수 있다. 뭐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선별적으로 자산의 어떤 쏠림 현상이 심화됩니다. 저는 이걸 이제 갈놈만 간다. 될 놈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될 놈만 될 거라는 거가 과연 뭐가 될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 연말 그래서 내년 초는 그거를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지를 연습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근데 요즘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보면은 이 사이클론에 갇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 사이클들을 봤을 때 2025년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년이 될 거다. 대상승장이 올 거다. 연말이죠. 2025년 연말이 되면은 신고점을 형성할 거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이 되면은 다시 윈터가 시작된다. 이제 이게 사이클론입니다. 지난 3번이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확률이라는 거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많이 베팅을 하면 할수록 그 확률에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3번이 지났죠. 4번째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이. 그 4번째 사이클을 오는 동안 3번이 다 그랬다 그래서 4번째도 그렇게 될 거냐. 그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률. 내가 주사위를 2개 던졌다. 그래서 가장 큰 확률은 뭐냐? 7이 나올 확률이에요. 6, 1, 1, 6, 5, 2, 2, 5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롱테일, 확률이 가장 작은 거는 1, 1도 있고 6, 6이 있겠죠. 이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합 중에, 36개의 조합 중에. 그러면 그게 나올 확률이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던지면 던질수록 그게 나올 확률이 늘어난다고요. 이번에 4번째 사이클을 지나서 비트코인이 또 2025년 말에 신고점이고 2026년에 떨어진다라는 게 반복될 거냐는 확률은 점점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거시경제적으로 보고, 그리고 사람들의 트렌드, 어떤 지금 행동 양식을 보고 있는지 보고, 결국 반복되는 건 사람들의 심리예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2021년, 2017년처럼 오르려면 기준금리도 많이 내려오고 양적 완화도 막 진행되고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막 거품이 쌓여야 돼요. 그러다가 거품이 확 무너지고 이제 그 이듬해에 윈터로 가는 거죠. 이번에도 그럴 거냐?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아직까지도 뭐 미국도 경제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도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허덕이고 있긴 하지만 다시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금리는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중 유동성이 다시 어떤 자산으로 확 쏠려서 거품이 확 쌓이다가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복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 점진적으로 우상향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2025년에 정말 고점일까? 아니면 2026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축은 2025년 뭐 연말까지 안 가고 급격하게 올라서 한 뭐 중반쯤에 급격하게 올라서 그때부터 무너진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트렌드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사이클론에 갇히지 말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사이클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대다수의 플레이어들이 그걸 믿고서 같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수없이 나타날 테고 어떤 흐름들이 또 어떻게 시장의 어떤 큰 파동들을 바꿔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을 스스로 분석하고 변화를 파악하자. 이렇게 또 대표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부 마지막 질문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연말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크롱님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적립식 장기 투자, 그 다음에 비중을 도미넌스 비중대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적립식 장기 투자를 끈기 있게 가져가려면은 사실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 진정한 가치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러한 확신이나 동의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거는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책도 보고 여러 유튜브 방송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지금 가격 많이 올라가는데 조정을 받고 변곡점이 오면 그때 사야겠죠? 라는데 사실 그 변곡점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식처럼 쌀 때 사고 내가 비쌀 때 팔겠다.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은 비트코인은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즉 이거는 분산 투자를 하면서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샀다 팔았다 하면은 그렇게 하시려면은 오히려 저는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꾸준히 사면서 정말 팔지 않겠다. 팔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제 얘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네이버 내슈빌 컨퍼런스에서 Never sell your bitcoi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적립식 장기 투자를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트럼프 얘기가 우리 또 장기 투자자들의 어떤 원칙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계속 팔지 말고 또 좌우창펀 같은 경우도 10만 달러 밑에서 비트코인을 팔았다면 스스로를 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들이 늘 가져가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가장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선순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순환이 뭐냐면요. 제가 스스로 삶에 만족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뭔가 직장을 때려치고 싶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선순환이라는 건 바로 대비를 해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놨어요, 지금.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매수한 자금이 대출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 돈은 내가 한 1년, 2년 동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맞나? 원리금을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내 뒤에 앉아있는 부장을 진짜 한 대만 때리고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선순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만족을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그 다음에 미래가 굉장히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실해지는 거지. 그게 안 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격만 보이잖아요. 출렁출렁 거리는 가격을 쳐다보고 있으면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가격만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막 이제 잔소리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가 있습니다, 집에.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만 내려갈 때 막 그런 관련 기사 저한테 막 보내면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겪다 보면 이제 자기도 그 믿음이 깨져요. 그러면 팔게 되는 거예요. 팔게 되면은 갑자기 내가 팔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요. 그러면 이제 그게 포모가 오는 순간이죠. Fear of missing out. 그러면 또 다 올라가서 산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잘못한다. 그러면 또 내려요. 이렇게 파도를 거꾸로 타게 되면요. 이제 계좌가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홍기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사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개수를 늘려가야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지 샀다 팔았다 하면은 잘못해서 파도 거꾸로 탔다가 오히려 패가망신하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적어도. 비트코인은 15년밖에 안 된 신진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어떻게 해석하냐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놓고 그 거액을 들여서 사셨으면 사놓고 그 앱 지워버리고 까먹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가격 떨어질 때마다 더 사고 정기적으로 사면 더 좋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일단 선순환 하십시오. 내가 일단 삶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놓고 그 다음에 급전이 필요한 일이 최대한 안 생기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시던지 아니면 지금 사셨다면 선순환을 빨리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삶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안 팔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분 말씀이 이제 연결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나가서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